잿더미 위에 대한민국 도움이 절실했던 나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 1개월간 계속된 한국 전쟁이 멈춘 그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심가는 잔해더미로 변했고 한때 번화했던 남대문 시장 일대는 검게, 그을린 벽돌 조각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산의 피난민촌에는 판자와 천막으로 급조한 임시 거처들이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주요 인프라는 완전히 파괴되어 다리 하나, 철도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강철교는 폭파되어 끊어진 채 강물 속에 잠겨 있었고 경부선 철도는 곳곳이 끊겨 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장이란 공장은 모두 폭격으로 무너졌고 학교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어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숫자로 표현된 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67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는 당시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 수준이었고 필리핀의 3분의 1, 멕시코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유엔 한국재건단 UNKRA의 보고서는 한국을 가리켜 쓰레기통 같은 나라라고 표현했고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세계은행의 평가는 더욱 비관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이 나라가 산업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기껏해야 농업국가로 근근히 생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 조사단장이었던 휴 보터는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각국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백만 톤의 밀가루와 옥수수를 보냈고 캐나다는 분유와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서독은 의료 장비와 기술자들을 파견했고 스웨덴은 담요와 텐트를 제공했습니다. 일본도 전후배상 차원에서 기계류와 원자재를 지원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 받은 총 원조액은 128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 시절 학교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군에서 쓰다 버린 낡은 텐트가 교실 역할을 했고 겨울이면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나무 토막을 하나씩 가져와 깡통을 개조해 만든 난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한 교실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수업을 들어야 했고 교과서는 서너 명이 하나를 돌려가며 봐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조받은 밀가루로 만든 옥수수빵 한 조각과 분유를 탄 우유 한 컵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많은 아이들에게 이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끼니였습니다. 집에서는 강냉이 죽이나 보리밥으로 연명했고 봄이면 산에 올라 쑥과 냉이를 캐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보리 고개를 넘기기 위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심지어 흙을 파서 뿌리를 캐먹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심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갔고 해가 질 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촛불이나 등잔불 아래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고 추운 겨울에도 손에 동상이 걸려가며 연필을 잡았습니다. 부모들의 교육열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녀를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냈고 끼니를 굶으면서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너라도 공부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 교육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신념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삭바느질을 하고 아버지들은 막노동을 해서라도 자녀의 학비를 대려고 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산업 기반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는 가발, 봉제 인형, 합판 정도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품질이 낮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주요 산업시설이라고는 성냥 공장, 고무신 공장, 작은 방직 공장 몇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본도 자원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고문단이 와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르쳤고 독일에서는 기술자들이 와서 정밀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산업 전문가들이 와서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 기법을 교육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에게 공장 운영법, 무역 실무 경영과 회계의 기초를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밤낮 없이 배우고 실수하면서도 다시 도전하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배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2,000명이 넘는 젊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시골 마을로 들어가 영어를 가르치고 보건위생을 교육하고 농업기술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간 마을에는 우물이 생기고 간이 진료소가 들어섰으며 야학이 시작되어 문맹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전해준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이었습니다.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3년부터 시작된 파독 프로그램으로 8,000명의 광부가 독일의 깊고 어두운 탄광으로 들어갔고 1만 명의 간호사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독일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매달 월급의 80%를 고국으로 송금했고 그 외화가 한국 경제 개발의 소중한 종자돈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타국에서 흘린 그들의 눈물과 땀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도 한국 경제 발전의 아픈 역사입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32만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파견되었고 그중 5,000명이 전사하고 1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번 전투 수당과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 원조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전국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요일도 명절도 없이 일했고 부자 나라를 만들자는 꿈 하나로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마을마다 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1970년대 중반부터는 수출이 늘기 시작했고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일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과 35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세계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정말 그 한국이 맞는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라는 놀라움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160개국에서 온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현대적인 경기장과 깨끗한 도시, 친절한 한국인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1987년 한국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원조를 시작한 것인데 규모는 300만 달러로 작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라는 전환은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즉 KOICA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원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까지 원조의 손길을 뻗어나갔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과연 남을 도울 자격이 있을까? 우리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받은 것도 다 갚지 못했는데 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는 나라이기에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뼈저리게 아는 나라이기에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한 나라이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996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29번째 회원국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으며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는가, 다시 원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고 351만 명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뺏어냈고 돌반지를 벗어서 냈으며 심지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자신의 금메달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이 227톤, 당시 시가로 약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국민적 단결과 희생 덕분에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3년 8개월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IMF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국민이다.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고 감탄했고 세계 언론들은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원조는 더욱 체계화되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2000년에 2억 달러였던 ODA 규모가 2005년에는 7억 달러로, 2009년에는 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25일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 한국은 정식으로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자면 DAC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원조를 많이 하는 선진국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원조의 질과 양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DAC 회원국이 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한국의 변화는 기적 그 자체다. 한국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나라들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이 있기에 세계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ODA 규모는 37억 달러에 달하며 140개국을 지원하는 세계 15위의 원조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에는 대형 종합병원을 건설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는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파견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도로와 교량을 건설해 경제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필리핀에는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한국 ODA의 핵심입니다. 가나에는 직업훈련원을 설립해 청년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했고 에티오피아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마을을 조성해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케냐에는 ICT 교육센터를 구축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조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단순히 돈이나 물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며 궁극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한국이 가난을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새마을 운동의 해외 전파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 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은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빈곤 퇴치와 지역 개발의 효과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변화는 특히 극적입니다. 1994년 대학살로 1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온 나라가 절망에 빠졌던 르완다에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ICT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직업훈련소를 만들며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라 불리며 연평균 7%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발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 지원 분야에서도 한국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의료진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서 무료 진료를 하고 현지 의료진을 교육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건립한 국립아동병원, 라오스의 종합병원,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병원 등은 각국의 의료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분야에서 한국의 신속한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10년 IT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2015년 네팔 대지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 긴급구호대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정확도와 신속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고 170개국에 무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고 유럽 각국도 한국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칠 정상회의에 정기적으로 초청받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고 세계 문제 해결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된 피사지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며 녹색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린 뉴딜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 전기차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 ODA는 한국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성장한 나라답게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교육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직업훈련원 설립, 대학 건설, 장학금 지원, 교사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재 2만 명이 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변화의 씨앗이 되어 한국처럼 발전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글 세계를 밝히다 문자가 없던 곳에 희망을 심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동남쪽 부톤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찌아찌아족은 약 6만 명의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으로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인 찌아찌아어를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그들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지혜는 세대가 바뀔수록 조금씩 변형되고 소실되어 갔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점점 인도네시아어만을 사용하게 되면서 찌아찌아어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09년 한국의 훈민정음악회와 한글 전문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부톤섬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찌아찌아족 원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찌아찌아어의 음운 체계가 한글로 표기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단 24개의 자모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였기에 찌아찌아어의 독특한 발음들도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찌아찌아족 사람들도 한글 교육이 시작되자 그 효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파벳으로는 표기할 수 없었던 그들 언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적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배우기가 쉬웠습니다. 일주일만 배우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었고 한 달이면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우바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70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자의 이름을 한글로 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떨리는 손으로 시오사리을 아이응이 으아니은디그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간단한 단어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찌아찌아어 한글 표기법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을의 전통 노래와 시들이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구전 역사가 드디어 기록의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찌아찌아족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찌아찌아어로 시를 쓰고 일기를 쓰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언어학계가 주목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소멸 위기 언어를 보존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들은 한글은 모든 언어학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문자 체계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성공 사례는 곧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네팔, 방글라데시 등 문자가 없거나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팔의 체팡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한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지역 작은 마을에서는 2020년부터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스와힐리어를 구사하지만 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맹률이 30%를 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NGO 단체들과 KOICA가 협력하여 한글로 스와힐리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1년 만에 마을의 문맹률이 5%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성인 문해 교육에서 한글의 효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로마자 알파벳을 배우는데 평균 6개월이 걸리던 것이 한글로는 1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50대 농부는 처음으로 시장에서 가격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속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말라위의 한 난민 캠프에서도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전을 피해온 난민들 중 상당수가 문맹이었는데 한글을 통해 빠르게 문자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 난민 여성은 처음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보고 싶다는 말을 글로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케냐의 나이로비 빈민가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함께 기초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것인데 한글을 먼저 익힌 아이들이 다른 과목 학습에서도 훨씬 빠른 진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논리적 사고력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한글 교육은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K-팝, K-드라마를 원어로 즐기고 싶어 합니다. 우간다의 한 청년은 BTS 노래 가사를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 이제 번역 없이도 그들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의 아이마라족 지역에서도 흥미로운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마라어는 약 2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지만 스페인어 중심의 교육 체계 속에서 점차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현지 교육자들이 협력하여 아이마라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체계를 개발했고 현재 시범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글로 모국어를 먼저 익힌 후 스페인어를 배우니 이중언어 습득이 훨씬 수월해졌고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볼리비아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솔로몬 제도의 작은 섬마을에서는 한글이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영어 교육을 받지만 노인들은 토착어만 구사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토착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양쪽 세대가 함께 배우면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손자가 할머니에게 답장을 보내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한글 교육이 여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맹률이 높았던 여성들이 한글을 배워 문자를 익히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녀 교육에도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은 이제 계약서를 읽을 수 있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줄 수 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도 한글 교육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각 부족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보존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필리핀 정부도 이를 문화 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부족 추장은 우리의 조상, 대대로 전해온 이야기들을 이제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세계 한글 사용자연합이 2022년에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45개국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춰 각국에서 한글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한글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준 선물이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한글의 확산은 단순한 문자의 전파가 아닌 인류 문명에 대한 기여입니다. 문자가 없어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던 민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문맹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 원조이며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나눔으로 완성되는 품격 다시 세계를 비추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잊지 않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기억, 굶주림을 견뎌낸 시간, 세계가 내민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나눔은 특별합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닌 공감이고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연대이며 우월감의 표현이 아닌 감사의 실천입니다. 2013년 11월 8일 슈퍼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315km의 강풍과 6m 높이의 해일이 도시를 삼켰고 6,300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불과 48시간 만에 한국 긴급구호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 구조대원, 통신 전문가 등 120명과 함께 의약품, 식수, 정화 장비, 임시 주거 시설이 공수되었습니다. 타클로반시의 한 생존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고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태극기를 단 비행기가 나타났고 한국 의료진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부상자를 치료했고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긴급 구호만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5년간 장기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교 50개를 재건하고 병원 10곳을 새로 지었으며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해 이재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후 재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형 재난 복구 모델은 필리핀 정부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9,000명이 사망하고 60만 채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눈사태에 묻히고 수백 년 된 문화유산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시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고 130명 규모의 의료진과 구조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3주 동안 5,000명 이상을 치료했고 구조대는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들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은 네팔 정부와 협력하여 지진에 강한 학교 건축 기술을 전수했고 100개 학교를 내진 설계로 재건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 미래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팔 교육부 장관은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에 직면했을 때 한국의 대응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방역도 어려운 상황에서 170개국의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마스크 5천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었던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에 긴급 지원된 한국산 진단키트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최고다.
미국을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한국은 즉시 60만 개의 진단키트를 지원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는 한국이 보내준 진단키트와 의료 장비가 없었다면 뉴욕의 피해는 훨씬 컸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한국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한국은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검사, 추적, 격리, 치료 시스템은 WHO가 권장하는 표준 방역 모델이 되었고 100여 개국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54개국 중 48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아프리카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수 개발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서 한국이 판 우물은 3,000개가 넘으며 이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오모 계곡의 한 마을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왕복 6시간을 걸어 진흙탕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여성들은 물을 깃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한국이 이곳에 태양광 정수 시설을 설치하자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했으며 유아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을 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농업기술 전수도 많은 나라에서 녹색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이 전수한 벼 재배 기술로 수확량이 40% 증가했고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식 비닐하우스 농법 도입으로 농가 소득이 3배 늘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한국이 지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새마을 운동 성공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미얀마 새마을 운동은 현재 1,500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이 평균 2.5배 증가했습니다. 한 농부는 한국인들이 가르쳐준 하면 된다 정신이 우리를 바꿨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는 생명을 살리는 직접적인 도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된 한 우즈벡 아동병원은 중앙아시아 최고 수준의 소아 전문 병원으로 연간 10만 명의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마이너스 친선병원은 라오스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입니다.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의사, 간호사들이 자비를 들여 의료봉사를 떠납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의 한 의사는 10년째 매년 2달씩 무료 진료를 하고 있고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 치과 의사는 은퇴 후 그곳에 정착해 평생 무료 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은 미래를 바꾸는 투자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한국이 세운 학교는 500개가 넘으며 매년 1,000명 이상의 한국 교사들이 해외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교육센터 설립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경우 한국이 설립한 ICT 교육센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이제는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르완다는 제2의 한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KUICA 봉사단원들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한국 청년들이 세계 각지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보건, 농업,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태권도를 가르친 청년,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어를 교육한 대학생, 피지에서 해양 쓰레기 처리 기술을 전수한 환경 전문가. 이들 모두가 한국의 얼굴이자 한국의 마음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GDP 순위나 군사력이 아닌
나눔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한국을 평가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은 받은 사랑을 나누는 법을 아는 나라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ODA는 37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0년까지 GNI 대비 0.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희망,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연대, 받은 사랑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세계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